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입니다. 벌써 9강이 되었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서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놀라운 비밀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 근력으로 배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육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헬스장 가잖아요. 그럼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가 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시범을 보여요. 먼저 하는 거죠. 먼저 하고, 두 번째, 함께 해줘요.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같이 해줍니다. 마지막에는 스스로 하게 해요. 도움 없이. 그래야 자기 것이 되니까요. 여러분, 마음 근력도 똑같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다시 먼저 행복의 근력을 키우고 먼저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먼저 성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먼저 행복해야 되는지를 배웠잖아요. 오늘부터는 함께 성장하는 방법,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좀 배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스스로 하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사회적 자, 독립적 자, 연대적 자를 배웠거든요. 우리 자녀를 정말 독립적인 나의 부속물이 아니라, 내 행복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함께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야, 너 내 딸이야.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너 책임져. 이거는 동등된 인격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장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독립된 객체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존중어를 써주는 겁니다. 그 존댓말은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존중의 태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존중의 태도가 뭘까요?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우리 2005년에 조금 이제 지난 조사긴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가족 조사 결과가 있어요. 자녀가 고민이 생기면 아버지와 의논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버지들은 50.8%가 물론이죠. 아이들이 고민이 어려움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와서 물어봐요. 이게 50.8%였습니다. 일주일간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가지십니까? 물어봤더니요, 평균 7시간 정도 갔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대답한 거죠. 정말일까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요, 아이들한테 대답해 봤어요. 물어봤어요. 자녀가 고민이 생기면 아빠한테 의논해요? 아이들의 몇 프로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을까요? 몇 프로가? 30%? 10%? 1%? 네, 4%. 4%가. 아까 7시간을 대화한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아이들은 아빠와 일주일에 몇 시간을 대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몇 시간일 것 같아요. 아이들은. 1시간? 30분. 네, 30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분, 왜 부모가 이 결과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왜 부모가 경청하기 그렇게 힘들까요? 아이들에게. 본인 경청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경청하기가 힘들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경청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이들은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조기에 그 차이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잘 경청한다고 생각해서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뭐. 왜냐하면 거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경청을, 여러분 경청은 귀로 할까요? 눈으로 할까요? 마음으로 할까요? 예, 셋 다. 셋 다겠죠. 근데 눈으로 하는 경청이 제일 중요할까요? 입으로 하는 경청이 제일 중요할까요? 귀로 하는 경청이 제일 중요할까요? 마음으로 하는 경청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 근력이잖아요. 마음 근력. 첫 번째 모든 게 마음부터 근력이 움직여야 이 귀의 근력도 움직이는 거고 눈의 근력, 입술의 근력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은 이건요. 경청은요. 이런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오직 당신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오직 당신에게만 나의 마음과 몸과 힘을 집중할게요. 이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경청의 성공 여부는요. 듣는 행위 이전에 판단이 돼요. 판결이 끝나요. 특히 내가 그 대상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집중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거, 뭐 핸드폰 보면서 알아? 그래? 맞지? 핸드폰 보면서 하는 거. 신문 보면서 요새 신문 안 보니까 TV 보면서 TV 보다가 그래. 근데 저거 뭐야? 그래. 이거는 경청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경청이란 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나는 당신을 정말로 나의 인격과 나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신의 말이 그리고 당신의 행복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만 마음을 열고 집중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 놓지 않으면 이거는 경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여러분 자녀와 대화할 때는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방해하는 시간, 감정의 조절의 시간, 어느 때 내가 이때면 이 시간에는 이 아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 그때 해야 돼요. 그때. 이것이 경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경청하기 힘든 이유. 정말 경청하기 힘든 이유. 그것은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너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알고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껴들까요? 안 껴들까요? 그러면 대화 중에 껴들죠. 끝까지 참견하죠. 끝까지 듣지 못하죠.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우리 어머니 말씀 끝까지 듣는 거. 왜냐면 뻔하거든요. 이제 1절 하셨구나. 언제 2절 하지? 오늘은 2절이 좀 기네? 그러면 2절까지 그래도 억지로 들어요. 그럼 3절 시작할 때는 엄마 잠깐만. 이건 딱 끊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미 답이 뻔해요. 그럼 우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경청은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들어줘야 경청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대로 우리 마음에 진짜 우리가 그 아이를 독립적 주체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에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려고요. 저도 이제 나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뭐 교육학자고 대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인생은 많이 살고 너의 길을 내가 더 잘 알지. 근데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요. 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린이날 만드신 분 아시죠? 방정환 선생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쳐다보지 말고 아이들을 바라보라고.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당신하고 당신 자녀, 우리의 자녀하고 30년 세대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30년 먼저 가는 세대를 어떻게 30년 후의 세대가 이끌고 가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30년 후의 시각으로 30년 앞선 세대를 가리킨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그래야 역사가 진전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물론 부모가 조망력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이끌어줘야 되죠. 하지만 그 이끌에는 함께라는 공유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분명히 아빠보다 네 스스로 하는 정답이 더 중요해 라는 마음제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께가 의미가 있고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지혜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준 다음에 마지막 우리 중요한 거는 끝난 후에 적절한 반응이죠. 그랬구나. 추임새 꼭 넣어주는 거예요. 너 아팠겠다. 힘들었어. 이런 적정한 우리 피드백과 반응을 보여주어야 아빠가 정말 잘 듣고 있구나. 엄마가 잘 듣네. 마음이 열려서 진짜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게 이제 키거든요. 그런 진짜 얘기를 꺼내는 거.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가 진짜부터 대화의 시작이 되죠. 네. 그리고 경청의 완성은 질문해 주는 거예요. 너 아프겠구나. 그래서 네가 이걸 생각한 거니? 그래서 너의 반응은 뭐야? 이렇게 꼭 질문해 주어야 경청이 완성된 거예요. 네,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경청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부터 하는 게 경청이고 끝까지 들어야 하고 끝까지 듣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그 아이를 정말 존중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피드백과 질문으로 경청이 완성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경청은요. 먼저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예 먼저 물어봐 주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하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가족 구성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어느 아파트로 이사 간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간다. 여러 가지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그걸 너 어리니까 너가 뭐 하라. 그리고 어른들 말하는데 아이들은 물러가 있어. 이게 아니라 아이들 초등학교만 되면 요새 다 알거든요. 정말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들이 알까?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다 아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아예 와서 아이들에게 너의 의견은 뭐니? 이 말에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는 굉장히 중요해. 너는 우리의 가족의 굉장히 중요한 일원이야. 라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죠. 이렇게 존중받은 아이들은요. 책임의식이 커요. 책임의식이. 그래서 자기에 대한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책임의식을 기르게 되는 거죠. 경청은 절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아요. 이건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대화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12강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가정에서 합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가정의 리처, 가정의 의식 만들기라는데요. 정말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이 가정 예배 형태일 수 있고 가족 식사일 수도 있고 이 시간은 정말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야라는 그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는 예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 이런 예배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 빼먹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그건 빼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경청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녀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함께잖아요, 함께. 우리의 실패, 나의 실패를 숨기거나 혹은 나의 실패를 아이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부모에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한국 부모가 자녀들과 정직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부모가 너무 완벽한 척해요. 특히 아버지들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위험해야 되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고, 아버지는 완벽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편하게 있는 힘껏 막 아버지가 자기 모습 다 내려놓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이라 완벽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많이 실패하죠. 실패의 그 상처의 주머니들이 경험들이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만큼은 우리가 경험한 실패를 다습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자식만큼은 성공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속에 있는 이 마음 가장 깊숙이 속에 있는 걱정은요, 이거예요. 혹시 나의 실패를 내 아이가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전이되는 것.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되물리하지 않아야지.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것이 이제 부모의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속에 있는 이 어떤 에너지거든요.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러면 이러한 부모는요. 그리고 이 부모의 두려움은요. 자녀를 아까 말한 독립적 자아로 존중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자녀를 볼 때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를 보면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거울 효과. 쉬운 말로 자녀의 모습에서 부모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부모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 모습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요, 어떤 아빠가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이제 부모가 한 번도 자기를 아빠와 놀아본 경험이 없대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바쁘니까 아빠 엄마가 죄송스럽지만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아이들을 돌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늘 부모의 부재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어렸을 때 정말 최고로 해주고 싶다라는 이 빚진 의식이 그 아이에게 항상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좋은 곳에서 한번 교육시켜 주겠다고 이제 보스턴에 다 왔어요. 주재원으로 한 1년, 2년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를 여기서 꼭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기러기로 작정한 거예요. 기러기 작정하고 엄마하고 아이는 남겨놓은 거, 자기는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회사에서 돈을 보내주는. 그래서 거의 결정을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혹시 그러면 당신의 아들 또한 아버지의 부재를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최고의 교육을 선물해주고 싶지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의 최고의 교육이 아니라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항상 이 교육이라는 게 부모의 되물림으로 인해서 강화되고 약화되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어떤 걸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그 자녀에게는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을 2배, 3배 받게 줘요. 그래서 그것이 그 자녀 쪽에서 오히려 또 다른 교육적 질병이 돼요. 그럼 그것이 그 자녀에게는 또 다른 교육적 질병으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거. 근데 적절한 게 뭐냐? 적절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존중해 주는 데서 교육의 가장 좋은 중용과 적절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나의 부속물이 아니라 존중된 자아로, 존중된 독립적 개체로 여겨줄 때 나의 실패를 적용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딱 거기서 깨지죠. 어떤 이제 어머니는요, 저도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대학을 못 갔다고 생각하는 이제 엄마가 있었나 봐요. 엄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맨날 아이들 딸이 친구 사귀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체크하고 맨날 아이들 핸드폰 검시하고 학교 가서 그대로 끝나는 시간에 데려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 엄마 오면 엄마 나는 엄마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거울로 우리 자녀를 보면요, 장점이 잘 보일까요? 약점이 잘 보일까요? 당연히 약점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랬으니 우리 자녀도 이럴 거야라는 예측이 나오고, 그래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부모의 실패를 자녀에게 적용하면요, 자녀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대부분 부모의 실패를 그대로 경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나의 실패를 감출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노출시키고 공유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상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냐고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솔직하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근력을 우리가 마음 근력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마음 근력,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그 마음 근력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실패를 가장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통로. 자신의 실패를 가장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통로, 바로 부모의 실패를 통해서예요. 자기의 직접적인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거리가 있지만 부모가 그 실패와 아픔을 어떻게, 특히 우리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함께 있는 자녀들은요, 굉장히 마음 근력, 실패란 마지막이 아니구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고난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창조가 되고 놀라운 기회가 생기네.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인간의 감정의 주머니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 따라 크기가 다르겠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꾹꾹 누르고 참고 하다가 이게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팍 터져요. 그러면 그 터짐이 아이들에게는 어떨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해 주면은 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너 몰라도 돼. 아빠 왜 힘든 거? 하지만 티가 나요, 안 나요? 다 티나요. 같이 살아가는데 아빠가 사업이 힘들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스트레스 받고, 그게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감추고 있다가 팍 터트리는 거하고, 아빠는 솔직히 이런 아픔이 있고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우리 잘 이겨낼 거야. 기도해줘. 이렇게 정직하게 아빠의 아픔과 실패와 부모의 한계를 노출하면요, 아이들이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성장하는 가장 큰 밑거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기겠어요? 때로는 아프고 화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좀 악한 감정도 생기고, 뭐 우리 신앙인이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막 긍정과 기쁨과 좋은 감정만 보내주는 것은요, 보여주려는 것은요, 자녀로 하여금 그 인간의 다른 감정들, 이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해요. 부정적으로. 그러면 이 부정적 인식은요, 다양한 감정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건강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성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감정을 소화하고 거기서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낼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우리가 사회성, 사회지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어떤 가정, 이 인간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승화한 가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싸움도요, 양육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연구 결과에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8번 정도 이 부정적인 언어를 나눈대요. 싸움의 언어를. 근데 중요한 거는 부부싸움 한 다음이에요. 다음에 부부싸움을 본 아이들은 공격적이지만, 근데 그 부부싸움 후에 어떻게 부모가 화해하였고 조정의 과정 속에 아이가 있었냐라는 그 조정과 화해의 과정 안에 아이가 노출됐다면 그 아이는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싸움 후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보다 마음 근력을 더 훼손하는 부부가 있어요. 싸움하는 부부보다. 뭐가 없는 부부. 대화가 없는 부부. 대화가 없는 부부는요, 싸움하는 부분보다 훨씬 자녀의 마음 근력을 훼손시킨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교육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사교육이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킬까요? 당연히 향상 좀 어느 정도는 시키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의 경제력은 사교육비와 당연히 연관성이 있어요. 부모의 경제력이 높으면 당연히 사교육비가 있고, 사교육비가 높으면 당연히 아이의 성적이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사교육비와 아이들의 성적의 관련도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있어요. 바로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는요, 자녀의 학업 성적에 통계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가 사교육을 했는데 그 사교육의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개입을 했느냐, 감독을 했느냐, 그리고 대화를 했느냐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모만 사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교육은 높지만 실제로 자녀의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얼마큼 부모와 대화를 했느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라가 아니라 하자. 여러분, 공부 아이들 하기 힘드시죠? 공부시키기 쉽지 않죠? 쉬운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하자입니다. 공부하자. 책 읽어! 그게 아니라 함께 책 읽자. 너는 네 책 읽고 나는 네 책 읽고. 너 예배 봐야지. 큐티해야지가 아니라 예배 보자. 큐티하자. 하라를 하자로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전혜성 박사님이라고 동암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이신데요. 미국 교육부가 이 전혜성 이사장님의 가정교육법을 동행계 미국인 가정교육의 가장 큰 성공 사례로 연구 대상에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혜성 이사장님 박사님의 자녀가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 다 좋은 데 나왔어요. 물론 하버드 예일 다 나왔는데 그것보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 다 차관 보고 다 굉장히 주류 사회에서 아주
미국의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군요. 모든 자녀가 다 좋은 대학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막 연구해 보니까 바로 전혜성 이사장님과 그 부부의 교육법인데 그 교육법은 딱 하나예요. 그 가정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책상을 많이 샀는데요. 책상이 2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집에 거의 책상만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환경에서나 책을 읽도록. 근데 누구의 책상을 가장 먼저 샀을까요? 엄마의 책상. 엄마의 책상. 아빠가 엄마의 책상을 가장 먼저 사줬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두 부부는 공부하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그 부모가 공부하는 환경으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박사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대로 사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책 읽고 노력해야죠. 그게 공부죠. 무슨 뭐 책만 읽는 게 공부입니까?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부모 밑에서 공부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자. 큐티하자. 근데 우리나라 가정에는요. 엄마 책상에 있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네. 네. 아빠 책상 거의 없어. 식탁에 엄마 책상 있죠. 식탁이. 네. 그리고 그 집안의 구조를 보면요. 어디 다 똑같아요. 한국은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TV로 우상으로 섬겨요. 그 가정 그 거실이라는 같이 코 리빙 공간 같이 함께하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딱 중앙에 항상 뭐가 있어요? TV가 그것도 큰 TV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소파가 쫙 일렬로 있어요. 이거는 대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TV를 신으로 섬기는 구조예요. 아니 그 교육은 굉장히 구조가 이 세팅에서 환경에서 결정되거든요. 교육은 그거는 우리는 함께 대화하는 그 가정이 아니야. 우리는 TV 보는 교육, 함께 TV 보는 가정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구 다 아실 거예요. 뭐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 미국의 이제 워싱턴 대학의 바바라 브룩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385가구를 대상으로 TV를 없애봤어요. 그 중에 51%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이유가 뭐냐? 부모의 85%가 TV가 없어서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할 텐데요. 우리가 이 TV 없애고요. 가정에 함께 대화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제가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빠와 제대로 놀아본 아이가 성공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먼저 하고 함께 하고 스스로 하게 하자 배우셨죠? 누가 먼저 놀아야 할까요? 여러분 놀 줄 아세요? 놀 줄 아세요? 글쎄요. 논다는 게 뭐예요? 뭐 게임하는 게 노는 거예요? 그거 노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논다는 거는요 굉장히 주체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것은요 내가 뭐에 빠지는 거지 내가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중독되는 거지. 여러분 이 놀이를 즐긴다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어떤 내가 목표나 보상에 치중하는 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게임을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즐기는 거예요. 힐링되는 거예요. 저에게 놀이는 걷는 거예요. 저에게 놀이는 정말 걷는 거. 네. 그게 저에게 힐링이 되니까 주체적으로 다음은 이해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정말 좋아하는 힐링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 근력은요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결국 즐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근력은요 버티려면 부러져요. 제일 중요한 건요 flexibility, 그러니까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그거는 이 즐기는 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즐기면서 성공해야죠. 돈 따라가는 게 그게 성공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놀이에 자녀를 함께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요 캠핑을 많이 했어요. 캠핑을 하면은 자연히 대화가 돼요. 어디 갈까?
그리고 혼자 그걸 다 준비할 수 없잖아요. 이 역할이 주어져요. 너는 텐트를 치고, 너는 밥을 하고, 너는 나무를 주워오고, 뭐 이런 역할이 다 주어지고, 그걸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스스로 내 역할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함께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아빠가 즐기는 그 자연에 아이들이 점점 초대되고, 그러면 그 즐김을 같이 누리면 그 아이는 내가 늙을 때까지 같이 그 즐길 수 있는 걸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빠와 함께 제대로 놀아본 아이가 정말 사회성이 높은데요. 아빠는 좀 이렇게 약간 위험성 있게 놀잖아요. 약간 선을 아슬아슬 타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아이들 막 높이 던지고 받고 뭐 그런 약간의 그 아빠의 그런 약간의 위험성 있는 놀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마음 근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빠라는 권위자의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위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음 근력이 형성돼요. 그래서 연구진은요, 이를 통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친구나 동료들에게 안정적인 선을 그을 수 있으면서도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그 가장 깊은 마음 근력은요, 아빠의 품에서 놀아본 아이가 그 마음 근력이 있다고 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빠들이 또 여러분들이 아빠들이 자녀와 놀아줘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아빠와 여행하기. 아빠와만. 아빠만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한번 이거 꼭 트라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빠가 아이들만.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는 맨 처음에 다 엄마가 해주잖아요. 여행도. 그럼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돼요. 24시간 살다 보면요. 다 노출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고 그러세요. 아이들끼리. 그러면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와 갈등을 나중에 엄마에게 이렇게 못 밀어요.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해결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서로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함께 완성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함께 이루었어. 이런 거. 저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한 3년 전에 존 뮤어 트레일이라고 걷는 건데요. 미국에서 존 뮤어라는 유명한 자연 보호주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길이 전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길인데요. 그거는 좀 준 전문가들이 하는 길이에요. 야생에 들어가서 한 25일, 3일 텐트 치고 한 5일, 열흘씩 먹을 거 짐 싸들고 하는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가 여행인데 제가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이틀 전 코스를 완주한 적이 있는데 3년 전에 저희 가족이 이제 함께 해보려고요. 함께. 그래서 가족이 함께 이루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만들어 보시고 함께 해보세요. 그럴 때 함께 먼저 하고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함께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